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멋진 말이죠. 아인슈타인 정도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오늘 뭐 얘기할 거는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고 추천 도서가 이 책이 아인슈타인의 유년기가 태어나서부터 뭐 한 중년 때까지 미국 가기 전까지의 뭐 여러 가지 면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인슈타인의 여인의 대부분도 이제 여기서 제가 내용을 정리한 것들이고 재밌어요. 그냥 근데 이게 여자들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과학적 성취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잘 나와 있어요. 미국 가기 전까지. 그래서 뭐 적극 추천하는 책이고, 이 책은 촉근 이론 책인데 앞에 한 절반 정도가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 얘기가 있어요. 솔직히 이제 양자역학 부분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이 책의 양자역학 부분은 그렇게 잘 썼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근데 상대성 이론 부분은 굉장히 잘 썼어요, 이 책이.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것도 아인슈타인 책이고, 제가 쓴 책 중에 이거는 지금 아마 거의 절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정판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제가 요새 게을러서 아직 원고 작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유럽의 가속기가 가동되는 거 맞춰가지고 이게 왜 이런 기계를 만들었느냐 설명하려고 책을 쓰다 보니까 앞에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을 쭉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이게 제가 처음 쓴 책이라서 좀 지금 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개정판이 나오면 한번 보든가 하세요. 이거는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 20세기에 나온 논문 중에 정말로 중요하다 싶은 거 한 10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특수 상대성 이론 논문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 논문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보면은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안 봐도 그만입니다. 그냥 여기 강의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빛의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빛이 왜 있느냐. 작년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10일 날 여기 대학원 세미나를 했었는데, 혹시 들으신 분? 꽤 되시네. 그날이 그 수지의 생일이었다 그랬죠, 그죠? 기억들 안 나시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 발표 이틀 뒤라서 마침 그 힉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제가 이 빛이 왜 있느냐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빛이라는 게 왜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처음 답한 게 이거예요. 그죠? 구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빛이라는 게 왜 있느냐? 뭐 어쨌든 빛은 우리 도처에 있는 거잖아. 밤에도 별빛도 있고 낮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빛이 있고. 하나님이 이게 지금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라그랑지가 그 가정, 신이라는 가정은 정말 좋은 거다. 이거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Let there be light. 그래서 그냥 절대자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다. 아주 편리한.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로맨틱하면서도 뭐 그럴듯한, 그죠? 뭐 나중에 가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계시 대칭성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재미없잖아. 무슨 절대자가 있어서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있었다. 얼마나 로맨틱해요. 하여튼 하나님이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절대자의 그 행위를 묘사한 책인데, 그거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거기 처음에 나오는 게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에서 빛이 제일 먼저 나온다. 상당히 물리적인 감각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호기심이 이때부터 있었던 거죠. 세상을 이루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빛을 선택을 하고, 그게 어떻게 존재했는지에서 나름대로 답변을 내린 거니까. 그만큼 이제 빛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빛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물리학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중간에 많이 비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제 빛의 파동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두툼 실험이라고 옮겨봤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이따 나올 거고, 그 다음 맥스웰 방정식이 있고, X선 발견한 게 20세기 막 들어갈 무렵에 X선 발견을 하면서 그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19세기 말에 물리학은 이제 뭐 할 거 다 해가지고 새로운 거 전혀 없다. 그런데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나온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X선이었어요. 뭐 이게 나중에 무슨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에 직접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뭔가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징표 중에 하나. 이걸로 그 첫 번째 노벨상을 받았죠, X선으로. 그리고 1900년에 플랑크가 그 광량자 가설을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 이게 1900년 12월인데 요게 그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플랑크가 광량자 가설을 내고, 이걸로 거의 이제 기준을 잡아요. 양자역학이 시작되었다고. 묘하게도 참 20세기 시작하면서, 그죠? 이것도 어쨌든 빛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이때 뭐 광전 효과를 얘기하면서 광량자 가설을 또 받아들이고 뭐 하여튼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이것도 빛에 대한 거고. 64년에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을 해서 64년인가 65년인가? 그래서 이게 빅뱅의 증거를 본 거라 그랬죠. 그리고 재작년에 힉스 입자를 발견한 것도 힉스 입자가 빛 두 개로 붕괴하는 걸 본 거예요. 빛이 굉장히 시그널이 깨끗하니까 가능한 이야기. 이게 이렇게 붕괴할 확률은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빛은 굉장히 물리학 발전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이번에 중력파를 본 것도 결국 빛의 평광을 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뉴턴이 그 광학이라는 책, 옵틱스라는 책을 요때 썼는데, 그때 이제 빛을 그 무슨 그 입자 알갱이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빛은 입자다. 뭐 직진하고 뭐 반사고 이런 거 입자로 다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이런 사람들, 하위언스, 옛날에는 호이겐스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은 현지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기 위해서 하위언스라고 써요. 이 사람이 파동설 얘기했고, 토마스 형이 빛의 관섭, 이게 그 더블 슬릿 실험을 해서 알게 된 거고,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파임을 보이고, 그게 19세기 거의 뭐 말에 가야 되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전자기파, 빛이 전자기파다 이러면서 고전역학이 뭐 전자기까지 포함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20세기 전에. 근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플랑크가 광량자 가설을 내고 아인슈타인이 그걸로 광전효과 설명하면서 다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입자적인 요소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에서 보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몰라요. 어떤 때는 입자고 어떤 때 파동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전 물리에서는 빛이 파동이니까 파동으로서의 빛을 이해하려면 우선 파동의 기본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뭐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파장이죠. 영어로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마르고 고리고, 그리고 진동수는 초당 진동했습니다. 이게 파장의 반비례예요. 파장하고 진동수를 곱하면은
파의 그 진행 속도가 나오죠. 그 주기는 한 파장이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죠? 그런데 얘를 이놈이 이제 만족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제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XY를 잡아가지고 이 파동이 생길 때 결국 이 파를 형성하는 모든 점들은 그냥 Y 방향의 상하 운동만 할 뿐이잖아. 그죠? 상하 운동만 하고 그것이 이렇게 X 변이에 대해서 어떤 함수로 주어지고, 이 Y라는 거는 그러니까 파동을 이루는 P 변수는 이 X쪽 변이와 시간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걔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이런 거죠. 본 적 있어요? 봤다. 못 봤다. 오늘 나 처음 보시는 건가? 이런 식을 만족해요. 타임에 대한 두 번 미분하고 시간의 위치에 대한 두 번 미분이 이렇게 그 파의 진행 속도하고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게 지금 디멘션을 보면은 여기가 타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V를 위치로 나눈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디멘션이. 그래서 어쨌든 타임에 대한 두 번 미분하고 위치에 대한 두 번 미분이 뒤섞여 있어요. 이게 그 일반적인 파동을 설명하는 수학적인 방정식이에요. 여기 이제 속도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텐데. 그 다음 파동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간섭입니다. 간섭. interference라고 하는 거. 또 뭐 여러분이 뭐 다 잘 아는 걸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지도 몰라요. 파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이게 지금 위상이 같은 거죠, 이거는. 그죠? on phase죠. 둘이 위상이 같잖아. 위상이 같은데 위상이 같은 걸 더하면 그럼 당연히 이게 2배가 되죠. 너무나 쉬워요. 그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 초등학생도 아는. 그래서 이걸 보강 간섭이라 그래요. constructive interference. 근데 이게 그래서 요게 될 조건은 뭐냐면은 이 두 파동의 경로차가, 두 파동이 이렇게 그 한 곳에 모아질 때 얘의 그 경로차가, 진행형 경로차가 위상이 같다는 거는 이 경로 차이가 한 파장의 정수배라는 얘기잖아. 그죠? 한 파장을 지나도, 한 파장이 뭐냐면은 파동의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단위가 파장이죠. 그러니까 파장의 정수배 차이만 나면은 파의 모형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를 합치면은 똑같은 파가 합쳐지는 거랑 같으니까 컨스트럭티브가 되는데, 파장의 정수배니까 반파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반파장은 짝수배가 돼요. 그죠? on phase가 됐다는 거는 반파장은 여기가 반파장이죠. 이게 전체가 반파장이니까 이 반파장에 짝수배만큼 경로차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위상이 같아져서 보강 간섭이 이루어져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위상이 정반대일 때는 이거는 더하면은 이거는 파가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죠? 골하고 마루가 만나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상쇄 간섭이고 디스트럭티브고, 이 조건이 생기려면 두 파동의 경로차가 이제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돼. 반파장의 홀수배라는 얘기는 한 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 파장만큼 어긋나는 게 아니라 한 파장의 반만큼 어긋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피크면 하나는 저기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그 둘을 합치면 상쇄가 되는. 그래서 이게 컨스트럭티브냐 디스트럭티브냐 요거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 경로차가, 두 파동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냐 짝수배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다 되는 거예요. 왜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죠? 그죠? 파장이 그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이제 그 영의 더블 슬릿 두툼 실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실험이
이 실험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자체로 중요하고 파동의 가장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니까 이 자체로 중요한데 나중에 양자역학 가면 이걸로 이제 별짓을 다 해요. 뭐 대충 소문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잘 기억을 하는 게 이게 반복해서 이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빛을 쏘는데 빛이 이렇게 가. 이게 지금 하얀 게 피크고 어두운 게 이 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평면파가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틈을 두 개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제 같은 그 진동수의 빛이 그 두 개의 다른 소스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럼 한쪽에서 이렇게 나가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잘 안 보이나 뒤에? 색깔이. 그래서 하여튼 같은 모양의 파가 이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그럼 여기 이제 스크린을 대서 이게 모양이 어떤가를 보는 게 이 실험의 목표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파가 지나갈 때 여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시선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 직선 여기 보면은 이 노란 선이 지나가는 데는 이게 한가운데는 양쪽에서는 경로차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이 틈에서 위의 틈에서 오는 빛이랑 아래 틈에서 오는 빛이랑 같은 거리를 왔으니까 같은 진동수를 가진 빛이 같은 거리를 오면은 이게 온 페이스가 될 수밖에 없죠. 위상차가 안 생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밝은 무늬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여기 가운데만 밝은 빛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잘 보면은 이 이제 컨스트럭티브인데 다른데 이런 지금 파란 점이 찍힌 지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그 아래쪽에 선 파장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건데 빨간색으로 그린 거 지금 뒤에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의 파장의 피크와 위쪽 파장의 그 골 그 두 개가 만나는 데니까 여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오프 페이지가 되는 그 점들을 쭉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어둡게 생기는 게 되고 이게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죠. 근데 요런 지점들, 그러니까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비껴난 지점에서도 보면은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서 두 파동의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서 온 페이즈가 돼서 서로 그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지점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가운데 말고 옆에도. 물론 이렇게 어두운 지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쭉 펴면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간 거는 경로차가 지금 이 경로하고 이 경로가 많이 다르지만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컨스트럭티브가 된 거고, 여기 이런 지점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나가지고 서로 상쇄가 이루어져서 여기 이제 어두워졌다. 그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 밝기를 뭐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는데 요거를 간섭 무늬라고 그러죠. 이거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 그러니까 여기다가 야구공을 던졌다. 이렇게 물결파를 보내거나 이제 빛이 파동이라는 거 아니까 빛을 쏘거나 이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야구공을 던지면 절대 이런 모양이 안 나오죠. 야구공을 던지면 이 슬릿에 가까운 쪽에만 야구공이 많이 몰리지 거기서 멀리 떨어진 데서 야구공이 많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자하고 파동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간섭무늬예요. 그래서 물로 해보면 물결파가 이렇게 그 둘러 나가면 이런 무늬가 생기는데 빛도 똑같이 이런 게 나오니까 빛은 파동이다. 영에 실험한 게 1800년대.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빛이 이제 회절하는 거. 회절은 그 돌아가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슬릿 하나로만 하는 건데 이때는 이 슬릿의 사이즈가 이 파장하고 비슷한 사이즈일 때 똑같이 앞에서 봤던 간섭하고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온 거랑 이쪽 끝에서 온 것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정수배면은
이렇게 밝은 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보건 간섭이고, 그 다음에 경로차가 이제 반파장이 홀수배가 되면은 이게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그래서 밝고 어두운 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어쨌든 일종의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로차에서 이쪽에서 오는 빛과 저쪽에서 오는 빛이 서로 얽혀가지고 독특한 패턴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형광등 불빛 같은 거를 이제 손가락 틈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밀착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무늬가 보이죠? 줄무늬. 프린지라고 하는 줄무늬가 보여요. 그게 이 회절에 의한 줄무늬예요. 파동의 고유한 성질. 그리고 빛의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파동에서 볼 수 있는 현상. 도플러 효과는 뭐 들어봐서 알겠지만 뭐 빛이 돼도 상관없고 뭐 소리를 내는 애라도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관측자가 정지했을 때, 물론 뭐 관측자가 움직이고 얘가 정지했어도 뭐 비슷한 양상이지만 하여튼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있을 때 파가 번져 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파원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나가는 그 파가 퍼져나가는 양상이 이런 식으로 그 파원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관측자에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그만큼 파장이 늘어집니다. 그죠? 이쪽에 그 진행 방향을 마주보는 쪽에서는 파장이 짧아지는데, 뒤에 있는 쪽에서는 파장이 길어져요. 이거는 빛도 마찬가지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파의 경우에는 이제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기타를 칠 때 기타 줄이 길어진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저음이 나오겠죠. 저음이 나와요. 소리가 낮아지는 거. 그 다음 빛은 이게 파장이 길어지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붉은 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이 여기서 유리한 게 적색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 뭐 여러분이 익히 다 알만한 내용들이죠. 이거는 반대로 이게 다가오면은 파장이 짧으니까 그거는 블루 시프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우주 팽창을 발견한 거예요.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이 사람이 한 게, 당시에 이 사람이 윌슨산 천문대 대장이었는데, 거기에 그때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 100인치짜리 100인치면 2.5m 렌즈 사이즈가, 그걸로 은하를 한 40 몇 개를 추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거리가 알려진 은하가 24개인가 그래요. 24개. 그 24개 은하에 대해서 거리하고 속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페이퍼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어제 그 세미나에서 공진욱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점 사이들로 그냥 선 하나 끄는 거죠, 이게. 비례한다고. 이게 지금 거리고 이게 속도예요. 이것만 가지고 사실 저게 무슨, 그러니까 이 허블이 발견한 게 멀리 있는 은하에서 정비례해서 속도가 빨리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은하 거리는 옛날에 이제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결과들로 어디 은하는 거리가 얼마다 알고 있던 거고, 멀어지는 속도는 은하에서 나오는 빛의 레드 시프트를 잰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오는 빛이 적색편이 됐느냐, 파장이 얼마나 길어졌느냐 가지고 멀어지는 후퇴 속도를 잰 건데, 그래서 그거를 그 은하까지 거리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지. 이게 직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직선으로 끄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요새는 이게 관측 데이터가 많아서 뭐 더 멀리 있는 것까지 찍으면 정말 거의 직선에 다 모이긴 해요. 하여튼 그 당시로서는 뭐 상당히 담대한 주장이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이걸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뭐 직접적이고 가장 1차적인 증거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게 29년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를 또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스피드건. 그래서 뭐 빛을 뭐 초음파를 쏘기도 하고, 뭐 레이더를 쏘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그 튕겨 나오는 것의 파장이 뭐 길어지냐 짧아지냐 이런 거 가지고 야구장에서도 많이 쓰고. 근데 요새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구속이 좀 인플레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속을 재는 스피드건이 이제 초속을, 그러니까 투수의 공을 떠난 직후에 그 속도만 재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초속하고 종속은 많이 다를 거잖아. 보통 한 10km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스피드건은 초속만 재는 게 있고, 어떤 건 이제 중간 값이나 종속을 재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종속을 재는 스피드건을 썼는데, 요새는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 초속을 재는 걸로. 그러면은 전광판에 찍히는 거는 한 시속 90 몇 마일, 100마일 가까이 나오는 그런 좀 인플레가 있다고 해요. 흥행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피드건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 구속 차이가 10km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기본적으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그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영의 실험 이런 걸로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 맥스웰 대에 이르면은 맥스웰이 이거를 다 하여튼 다 통합을 하죠. 전자기 현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거의, 그러니까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스웰은 19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그래서 이때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이 아저씨도 하여튼 이런 참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일도 했었고, 요때 이거 가지고 이제 빛은 전자기파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캐번디시 연구소를 만들고, 요때 1873년에 자기 이름이 붙은 방정식을 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맥스웰이 혼자서 다는 이제 아니고, 예. 어쨌든 맥스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붙은 방정식 다 정리가 되고, 빛이 전자기파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걸 이제 헤르츠가 그걸 실험적으로 직접 이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무선 이걸로 하여튼 했죠. 실험적으로.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은 다들 봤죠, 한 번씩. 그죠? 전기전자공학과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안 봤을 리가 없을 테니까, 다들 잘 아는 이거예요. 이건데, 이 의미를 이제 보자면은, 이 첫 번째는 쿨럼의 법칙이죠, 이게. 맞아요? 이게, E가 전기장이고 B가 자기장인데, 첫 번째 식은 뭐냐면은,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니까, 다이버전스는 이 해당 벡터 필드의 소스라 그랬잖아요, 소스. 단위 명저당 소스죠, 이게.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이 식은 뭐냐면은, 이 로가 전하 밀도니까, 전하 밀도가 있으면은, 전하 밀도가 전기장의 단위 면적당 소스다. 그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양변을 볼륨 인테그랄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이 다이버전스의 볼륨 인테그랄이 표면에 대한 플럭스 적분으로 바뀌잖아. 그죠? 근데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니까, 그래서 전기장이 R 제곱분의 차지가 되는 거죠. R 제곱분의 1이 되는 게 쿨롱의 법칙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전기장의 소스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은 이건 자기 홀국자가 없다는 얘기. 이게 똑같이 보면은 del B가 0이라는 거는 자기장에 소스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장은 항상 NS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볼륨을 잡아도 들어가고 나오는 게 똑같죠, 플럭스가. 그러니까 전기장은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치에서 전기장이 계속 샘솟아 나오는 거라서 그거를 포함하는 볼륨을 잡으면은 항상 0이 아닌 다이버전스가 나오죠. 빠져나가는 플럭스가 더 많잖아, 들어오는 것보다. 근데 자석이 있으면 NS 극이 있으니까 한쪽에서 나간 필드가 다른 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포함하는 어떤 볼륨을 잡더라도 그 볼륨을 빠져나가는 플럭스하고 들어오는 플럭스가 항상 같으니까 그럼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델타 펑션 형식의 어떤 그 소스, 일방적으로 필드를 샘솟게 만드는 그런 소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식의 의미예요. 이거는 관측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관측적으로. 만약에 누가 자기 홀국자를 봤다, 그러면 이 식이 바뀌겠죠. 바뀌면서 얘랑 비슷해지겠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홀국자 찾으려고 이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찾으면 맥스웰 방정식이 바뀌니까. 실제로 그 디렉 델타 함수를 만든 디렉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기 홀국자가 있으면 걔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걔 값이,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양자화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단위의 몇 배 형식으로. 그 조건을 준 걸로 또 유명해요, 디렉이. 자연에 자기 홀국자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뭐 가속기나 이런 걸 하면은 우주를 관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자기 홀국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스캔을 해요. 하여튼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지, 아직은. 왜 없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사는 우주가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는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게 0이에요, 우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이게 전자기 유도죠. 이 식을 잘 보면은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 우변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좌변은 뭐냐면은 전기장의 컬이죠. 그럼 벡터 필드의 컬은 뭐냐면 이게 회전이라 그랬잖아, 소용돌이. 그러니까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전기장이 이제 회전하는 전기장이 생긴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그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발전기의 원리.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암페어 법칙인데, 이게 이제 J는 전류 밀도라고 해서 그냥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앞에 항은 뭐냐면 전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예요. 전기장은 전자 하나가 있을 때, 차지 소스가 있을 때 얘가 내는 그 일렉트릭 필드가 E죠.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그러니까 차지가 E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야. 그게 전류잖아, 전류. 그죠? 그게 결국 사실은 이게 결국 J하고도 똑같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은 그게 자기장을 준다는 거죠. 그 둘레에. 회전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암페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맥스웰 방정식이고, 물론 이건 적분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약간 그 장난을 좀 쳐보면은, 그냥 편의상 여기 이제 외부 전류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컬 B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뮤 제로하고 입실론 제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지나가는 그 매개 물질의 그 미디엄의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죠. 이게 전기장이 걸렸을 때 그 전기장이 얼마나 잘 그 속을 투과하느냐, 이제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보면 되고, 이게 제로가 붙은 거는 진공 상태의 값이고. 이 세 번째 식, 컬2가 dB/dt다. 이 식에서 양변에 다시 한번 컬을 취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냥 컬을 똑같이 그냥 취한 건데. 근데 컬 2에 다시 컬을 한 거, 요거는 이제 그냥 산수로 그냥 이렇게 나오죠. 컬이 두 번 있는 거. 컬이 두 번 있는 거는 그냥 대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몰라요? 이게 그냥 다 벡터라고 해보면 이게 지금 컬을 한 거는 두 벡터에 대해서 모두 수직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벡터는 컬2는 컬과 델과 E의 모두 수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 델의 수직이니까 이 전체는 델과 E가 이루는 평면에 있는 벡터가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결과는 델과 E가 이루는 벡터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나머지 벡터들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주어지게 되죠. 결과가. 그럼 하여튼 이건 어쨌든 산수니까 공업 수학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이 결과는 잘 나와 있는데, 우변은 보면 우변은 지금 그러니까 B에 대해서 타임 데리버티브 한 것이 다시 컬인데, 이 순서를 바꾸면 시간 미분하고 공간 미분의 순서를 바꾸면 그 순서를 바꿔도 되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물리한 사람들은 잘 안 따져요. 일단 된다고 보고 바꾸면은 컬 B에 대한 타임 미분이죠. 컬 B가 이거니까 컬 B에 대한 타임 미분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타임 미분이니까 이게 지금 E의 타임 이게 미분이 돼요. 우변은.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다이버전스 E가 차지 덴시티인데 그거는 상수라고 보면은 그것의 그레디언트는 0이죠. 여기 앞에 거는.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을 만들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죠? 전기장에 그 시간을 두 번 미분한 거, 델 스퀘어를 한 거하고, 그러니까 공간 미분 두 번 한 거하고, 시간 미분 두 번 한 게 이제 이런 관계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 B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을 해보면은, 양변에다가 다시 컬을 잡고, 그럼 이걸 또 풀었으면은 좌변은 똑같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E에다가 컬을 취한 건데, 지금 여기다 다시 타임을 한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다시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죠. B에 대해서도.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 모양은 아까 제가, 일반적인 파동이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거. 그죠? 파동 방정식 위치에 대한 두 번 미분하고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파동의 속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파동 방정식이. 근데 지금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유도한,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하고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유도한 식이 보면 정확하게 이 모양이잖아. 그죠? 이런 거 다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했던 기억이 나죠? 안 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기억이 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보면은 이 개수, 뮤0, 입실론0, 이게 결국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하는 파동의 속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루트 뮤0, E0 분의 1이야. 그죠? 그럼 이 값이 수치로 얼마인지 궁금해지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식은 뭐냐면은 전기장의 일렉트릭 필드가 진행해 나가는 파동 방정식이 된 거고, 얘는 자기장이 진행해 나가는 파동 방정식이 된 거고. 근데 보면은,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서로 컬의 관계에 있으니까, 컬 E가 B고 컬 B가 A니까 전기장, 자기장은 서로 수직이 돼야 되죠. 서로 수직이면서 하여튼 얘네들이 이만큼의 속도로 파동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를 지금 안 거고, 실제로 이 값을 수치적으로 써보면은, 그러니까 E하고 B 필드에 대해서 파동 방정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는 걸 딱 보고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그래야 이게 속도가 이렇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실제로 진공에서 이 값들, 진공에서 알려진 이 값들을 넣어보면은, 여러분 산수를 잘 하실 테니까, 암산을 해보면, 대략 이 정도 값이.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값이라 이거죠. 광속이라고 해요, 광속. 그래서 맥스웰의 생각에, 야, 이거
전자기파가 빛이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런 전자기파라는 거지.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서로 컬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파동은 이렇게 빛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요게 빛이 딴 게 아니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나가는 게 빛이다. 그리고 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을, 특정한 방향을 이제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장에 따른 빛이 우리가 이렇게 쭉 분류를 해요. 뭐 복잡한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가시광선 영역은 굉장히 좁은 영역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바깥에 있는 거, 적외선, 빨간색 바깥에 있다 그 얘기죠. 적외가 영어로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게 그 바깥에 있고, 더 파장이 긴 쪽으로 가면 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게 있는데, 마이크로파는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카즈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니까 그게 이제 요쯤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위로 올라가면은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이라는 얘기잖아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는 뭐 X선, 감마선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투과력이 높죠. 그러니까 자외선이 그래서 이제 피부에 안 좋은 거고, 감마선은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한 데서는 감마선이라고 한 건 굉장히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높은 거를 특별히 이제 감마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감마선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헐크를 만드는, 그죠? 주 원료가 되는 빛인데, 근데 그냥 보통 그냥 감마선이라고 하면은 통칭해서 그냥 다 빛이라고 부르는 기도 해요. 감마라고 하면은 파장이 짧건 길건 간에. 하여튼 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잘 아는 거고. 그런데 파동에는 매질이 있어요. 그죠? 밧줄이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 이걸 흔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밧줄이라는 뭔가 이 매개물이 있어야 이게 뭐 파동을 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파도 타기 응원을 하는 거는 매질이 사람이죠. 매질이 사람이죠. 우리는 위에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면은 응원의 물결이 싹 지나가는. 예. 그러면은 그거도 이제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시간에 대한 2번 미분이 이쪽으로 공간 방향의 2번 미분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속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쓰나미 이런 거는 물이라는 하여튼 그 매개물이 있어야 어쨌든 이 파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파동에는 하여튼 매질이 있어요, 매질이. 그러면은 빛이 파동이라 그랬는데, 빛이 파동이면, 이건 제가 2010년에 해남에 미왕사 가서 해질 때 찍은 사진이에요. 미왕사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미왕사? 없어요? 제가 이때 해남에 다른 일이 있어서 해남에 간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해남에 가면은 딴 거는 못해도 미황사 일모를 꼭 봐라. 그러더라고요. 알겠다. 그랬는데 제가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12시쯤 출발을 했는데 목포를 지날 때가 6시가 넘었어요. 9월이니까 해가 짧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주 급하게 몰았죠. 그래서 목포에서 해남까지 해가 막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왕사에 가서 내가 일몰 사진을 꼭 찍어야겠다. 그 일념으로 열심히 달려서 단속 카메라를 피해서 중간에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런데 하나는 못 피해서, 그래서 제가 과속 딱지를 하나 끊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미황사 산기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산기슭은 이미 어두웠고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보니까 대웅전까지는 햇볕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카메라를 들고 그 산길을 다시 뛰어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5만 원짜리 그 과속딱지를 끊으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하여튼 이 아름다운 빛은 그럼 얘도 파동인데 그러면 이거를 매개하는 물질이 뭐냐 이런 궁금증이 생겼죠.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에테르라고 부른 거예요. 빛이 파동이면 그 파동을 매개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에테르라고 하자. 근데 이 에테르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제5원소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4원소는 알죠? 엠페도클레스가 흙, 물, 불, 공기라고 했던 거고, 이게 이제 4원소고,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천상계의 뭔가 물질로서 이제 에테르라고, 아에테르, A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이걸 제5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에테르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옛날 고대 그리스 이야기고 18세기, 19세기 과학자들은 이 에테르를 도입을 해서 빛의 파동을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얘가 전 우주에 그냥 이렇게 쫙 퍼져 있는 어떤 매질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맥스웰 방정식은 여러분 아까 이거 맥스웰 방정식 다시 한번 보면 한참을 돌아가 맥스웰 방정식에 지금 이게 맥스웰 방정식에서 유도한 거잖아요. 일렉트릭 필드하고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그럼 여기 지금 이 속도가 나온 거는 이거는 어디에 대해서 C라는 얘기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잠실 야구장에 있는 사람의 파도 타기 응원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거기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으로 이걸 방정식 세운 게 되는데 빛은 도대체 이 시기 어디를 기준으로 잡은 속도냐라는 게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테르를 도입을 했을 때 저 맥스웰 방정식이 어떤 거냐면은 에테르 정지 좌표계에서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테르는 우주 공간에 어디나 쫙 퍼져 있는 건데 그럼 그 에테르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가 있을 거잖아. 그 좌표계에서 맥스웰 방정식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고 그거를 풀어서 나온 뮤제로 입실론 제로 루트를 붙여서 한 게 그게 C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 우주에 대한 절대 좌표계가 되는 거겠죠. 에테르 정지 좌표계는. 그리고 그 좌표계에서 맥스웰 방정식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 적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에테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지. 그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게 제5원소 영화인데 이릭배송에 밀라 요보비치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릭배송이 10대 때 썼던 시납시스를 다시 나중에 만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쪽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흙, 물, 불, 공기가 만물의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해서 5번째 뭔가 새로운 게 있고 그게 이제 실제로 과학용어로 현대적인 과학용어로 만약에 진짜 에테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테르가 또 중요한 용어로 과학교과서에 다 깔릴 거 아니야,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옛날에 천상계의 5번째 원소라고 얘기했던 게 현대과학의 중요한 요소가 됐을 거야. 그러니까 에테르를 제5원소를 에테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라틴 말 어원으로 해서 퀸트에센스라고 불러요. 퀸트에센스. 근데 퀸트에센스가 또 현대물리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우주 가속 팽창시키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퀸트에센스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한테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했던 유명한 실험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 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네. 처음에는 이제 마이클슨 혼자 하다가 나중에 그 조수격인 몰리가 붙어서 같이 했는데 하여튼 19세기 말에 했던 유명한 실험인데 이 실험이 어떤 거냐면은 에테르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지구가 하여튼 이렇게 공전을 하고 또 태양은 또 은하 주위를 돌고 그 지구 공전 속도가 얼마쯤 돼요? 얼마쯤 되지?
초속 한 30km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돼요. 하여튼 지구가 이렇게 에테르 속을 떠다니잖아. 그죠? 에테르가 있으면. 에테르가 깔려있는 속을 지구가 떠다니면은 그럼 지구에 있는 사람은 에테르 바람을 맞는 거죠. 에테르 바람이 쑥 훑고 지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실험 장치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빛이, 소스가 있는데 빛을 내는 소스가 있어. 여기서 빛이 나와, 이렇게. 그 가운데서 이 빛을, 이게 빛의 반은 투과시키고 반은 반사시키는 거울을 둬가지고, 그럼 빛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가요. 그 양쪽 끝에다가 거울을 둬. 그럼 반사돼서 돌아오겠죠? 반사돼서 이렇게 돌아와. 그러니까 얘는 곧바로 얘는 다시 꺾여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럼 이 끝에다가 어떤 관측 장비를 두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면 이쪽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의 그 이동 거리를 처음에 각게 세팅을 해놨으면, 그러면은 아주 정밀하게 이걸 세팅을 해놓으면 여기서 볼 때 수평 방향으로 갔다 온 빛하고 수직 방향으로 갔다 온 빛하고 경로차가 없겠지?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예상되는 그 간섭무늬 패턴이 있잖아요. 그 예상되는 간섭무늬 패턴이 있다고. 그런데 에테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러면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의 광속이 달라질 거 아니야. 에테르를 타고 등에 업고 빛이 달리는 거니까.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잘 세팅을 해서 이게 수평 방향으로 에테르 바람을 타고 가게 된다 그러면은 빛이 이쪽으로 갈 때는 에테르를 타고 가고 그래서 더 빨라지고 올 때는 거꾸로 맞바람 타듯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 마치 비행기가 편소풍을 타고 가는 거하고 맞바람 맞고 오는 거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갈 때 빠르죠? 일본 갈 때나 태평양 건너갈 때 갈 때가 더 빨라요. 편서풍을 타고 가기 때문에. 올 때는 그거를 뚫고 와야 돼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테르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에테르가 빛을 매게 하는 거니까 빛이 에테르를 타고 가느냐 거슬러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간차가 생기고 그럼 수직 방향은 그런 영향이 상대적으로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수직 방향도 이게 뭐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하여튼 그 효과까지 고려를 해도 어쨌든 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빛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로차가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겠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여기서 관측을 할 때 간섭 무늬의 어떤 그 변화가 그러니까 온 페이즈 됐을 때와는 다른 어떤 간섭 무늬의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상을 한 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0.4 파장의 0.4배 정도 되는 거. 간섭 무늬가 생기면 아까 얘기했지만 간섭 무늬가 밝고 어둡게 반복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 그러니까 파장의 1배냐 0.5배냐 여기서 갈리는 거잖아. 파장이 1배, 2배, 3배 되는 지점들은 다 밝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늬의 간격이 그게 대략 파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늬의 간격이. 무늬의 간격이 파장인데 이때 그 대략 예측하기로 뭐 자기네들이 세팅한 실험 기구에서 지구의 속도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마이클슨이 기대했던 간섭 무늬의 변화 정도가 그 파장의 0.4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간섭 무늬의 0.4 정도가 이렇게 옮겨질 거다. 속도에 따른 경로차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회전 자유롭게 돌아가게 만들어 가지고 얘를 돌려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90도 돌아가면 위상이 또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간섭 무늬 패턴이 뒤집어지고 한 바퀴 돌면은 이게 사인 함수 패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또 뭘 또 관측을 했냐면은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에테르가 그걸 따라 도니까 하루에 따른 이 사인 파동 같은 변화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을 하면 태양 주위를 6개월에 한 번씩 도니까 그럼 6개월에 따른
그 계절에 따른 이 그 간섭 패턴의 어떤 변화, 그것도 사인 함수 모양이 되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했는데 다 없어, 다.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이거 0.4를 봐야 되는데 실제 그 이동한 건 이거에 뭐 10분의 1인가 100분의 1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기대한 거에. 이거 돌렸을 때 당연히 이게 무늬가 변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 본 거야. 전혀 에테르의 증거를 못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마이클슨이 설계했던 그러니까 그 빛을 이용한 간섭계죠, 이게. 근데 요런 실험 세팅을 현대도 많이 써요. 이게 굉장히 하여튼 정밀한 실험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실험이고, 실제 중력파를 검출하는 것도 기본적인 세팅이 이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에테르의 증거를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해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맥스웰 방정식이 바뀌어야 돼. 맥스웰 방정식이 제대로 들어맞는 거는 에테르 정지 좌표계라고 그랬잖아. 그럼 에테르에 대해서 운동하는 애는 걔를 잘 기술하려면 맥스웰 방정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에테르 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그 광속의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서 길이가 줄어들. 이거는 이제 마이클슨 몰리 실험으로 에테르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있는데 뭐 하여튼 지구에서는 뭐 이게 그 움직이지 않는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험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존의 이론이 그 순간 바로 기각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경험주의에 많이 빠지면은 기존의 이론과 틀린 데이터 하나 보면은 이게 틀렸다. 케플러식으로. 예? 브라이가 워낙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남겼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보니까 5% 이내로 5% 이하지만 원이 아니다. 타원이다. 그러면 옛날에 원이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해관이 바뀐다.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케플러 당시에만 적용이 됐던 그런 케이스고, 보통의 경우는 데이터 하나를 봤는데 이게 기존의 이론 체계나 관습과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그걸 바로 폐기한 경우 없어요. 어떻게든 그거 두들겨 맞추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든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그 중에 하세요. 로렌츠. 그 로렌츠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그 로렌츠. 상대성 이론에도 나오는 로렌츠 변화로 나오는 그 로렌츠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 지금 보면. 옛날에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냐면은 광속이 불변이라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마이클슨은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게 미국인 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클슨이 굉장히 미국 내에서 존경받는 또 대표적인 과학자였고, 그리고 이 실험은 가장 유명한 실패한 실험, 널 리절트를 낸 가장 유명한 실험. 그리고 뭐 거의 여기서부터 이 실패한 실험으로부터 현대물리학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혁명이 나게 됐는지는 좀 쉬었다가